네, 안녕하세요. 오늘만 잘 보내고 나면은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는 금요일 아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11월 19일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증시 셔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자주자주 와주시는 분들이세요. 펑아이님, 라슈님, 그리고 지인님, 안토니오님까지 백모닝, 뱅아하고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반갑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정차임도 옆에 나와 계신데요. 잘 금요일 출발하셨는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어제 점심도 같이 먹고 네네. 좋았습니다, 사장님. 아, 자주 사달라는 말씀은 네. 아니고요. 네. 네, 자주 먹어야 되는데 네. 같이 방송한 지 지금 그래도 한 6개월은 넘었나요? 6개월까지는 안 됐나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5개월 정도? 네, 5개월 예. 정도 됐는데 처음 식사를 해서 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네.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음에 또 여유가 되면 우리 팀 회식하는 데도 함께 또 해주면 저희는 참 네. 불러주시면. 워낙 스케줄이 바빠서 그래요. 제가 아. 안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네. 본의 아니게 네. 약간 또 불러달라는 강요를 한 네.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밥 먹고 하니까 더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 뵈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뉴스 하는데 속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수도 있다. 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정상회담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왜 보이콧 한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신장 위구르 문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참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일단은 정상회담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런 모습은 우리 시장에는 뭐 그렇게 뭐 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고 도쿄올림픽 때나 뭐 이럴 때도 사실 그게 많았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가겠다. 아,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 통제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 올림픽이라는 게 화합의 장이잖아요. 예. 서로 싸우다가도 네. 전쟁을 하다가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건데 이 올림픽을 계기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그 뉴스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게 뭐 협상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협상 카드를 하나 좀 가질 수도. 지금 뭐 중국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공장 가동도 멈추고 하늘을 맑게 해라 뭐 네. 이럴 정도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협상의 하나의 카드가 아닌가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과잉 해석해가지고 이제 서로 또 치고받고 싸울 거야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협상의 카드 중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참석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내년 2월이니까 그 사이에 또 바뀔 가능성이 저는 참석할 거라고 봐요. 네, 있지 않나. 근데 미국이 동계올림픽의 강국 아니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스키 같은 거. 하계올림픽은 엄청 강국인데. 그쵸. 하계올림픽은 뭐 엄청 강국인. 동계올림픽은 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가져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두 번째 기사는요. 저는 사실 옛날에 좀 많이 썼던 핸드폰까지 합치면 차장님이 모토로라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거든요. 왜요? 뭔가 느낌이 제가 예전에 모토로라 피처폰일 때는 약간 세련된 직장인분들이 많이 그런 쓰는? 스타텍 그런 그런 것들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썼죠. 그렇죠. 애니콜보다 약간 좀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저도 한 참고로. 번도 못 써봤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말씀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이제 피처폰의 전성시대고 거의 신화였잖아요, 모토로라가. 근데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는 후퇴를 했다가 다시 재진출을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제목이 이갈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흥행 여부는 좀 물음표다라는 기사였어요. 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 해도 안 돼요. 이를 암만 갈고 와서 임플란트를 해도 네. 안 됩니다. 아예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라는 시장이 전 세계를 이제 석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장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이제 갤럭시라는 삼성 브랜드가 그 이제 양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G도 스마트폰을 포기를 할 정도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뭐 모토로라가 들어온다고, 이게 우리 때나 모토로라지 지금 사실 그 스마트폰의 구매력이 좀 높은 쪽은 젊은 층 아닐까요? 젊은 층. 아무래도 네. 알뜰폰도 그리고 안 쓰고. 40대 이후 5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의 이제 그 뭐죠? 충성 고객들. 네, 충성고객 접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좀 있고, 그런 것들의 니즈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폰이나 쓰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타겟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타겟을 40, 50으로 40대, 50대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40대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토로라 쓴다고 약간 간지가 나는 것도 아니고 힙한 것도 아니고 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20대는 저거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40대, 50대가 예전의 향수를 가지고 모토로라를 살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모르죠. 또 나와서 또 히트치면 맞아요. 젊은 층들의 그 레트로 감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공하겠지만,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G 플립 있잖아요. 네. 인기가 많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로 주변에 바꾼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신기했는데 디자인도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모토로라가 얼마나 잘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저도 이제 흥행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공감을 쉽지 않을 합니다. 거예요. 예, 모토로라 오랜만에 좀 반가워서 이야기 들고 와봤고요. 세 번째는 넷플릭스 저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지금 기습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인상 폭도 커요. 17% 정도라서 이게 두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요금은 1,500원 정도 올라가는 거고, 네 명이 보는 요금제 쓴다 그러면 2,500원 정도 월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는 망 사용료도 안 내면서 가격만 기습 올렸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왜냐하면 사람을 모으고 나면 마진을 높이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일찍 왔다. 왜냐하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예. 디즈니도 있고 애플도 있는데 올렸다? 무슨 전략일까가 좀 궁금하네요. 저도요. 네,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도 공짜인 것 같지만 우리가 광고 다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음악을 안 듣는데 네. 음악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음악 뭐라고 했죠? 음악 듣는 멜론 같은 뭐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플로를 하는데, 예전에는 100원에 했었거든요. SK텔레콤 하면.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네. 가격이 올렸어요. 네, 맞아요. 가격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해서 길들여 놓고 사용 안 하면 안 되니까. 사용 안 하면 안 되니까 가격을 인상하면 그게 마진이 되는구나. 사실 이게 플랫폼 업체들이 대부분 전략일 거예요. 쿠팡도 사실 뭐 로켓 배송, 무료 배송, 다 무료 배송이긴 한데, 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장악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뭐 기업이라고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거는 무슨 전략인지 아직, 물론 넷플릭스가 많이 장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도 디즈니가 한국보다 일본을 먼저 진출했는데 그때도 일본에 진출하자마자 또 가격을 넷플릭스가 올렸대요. 그래서 좀 일관된 정책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일까? 프리미엄 전략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4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계정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네. 구독을 취소할까 아,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니 볼 거 다 봤으면 취소하고 애플 갔다가 거기서 그죠? 또 보고 또 예.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4명이 보다 보니까 공유하고 있거든요. 합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좀 얘기를 해볼까. 그것도 전략이네요. 아, 네. 그 묶는 전략, 맞아요. 그 가족 할인 같은 네. 거. 똑똑하네.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구독 취소를 쉽게 못하는 게 네. 또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렉산드님, 리치엔젤님 또 뱅상뱅하 인사 나눠주셨고요. 제가 말실수를 좀 한 것 같네요. 지인님께서 40대가 나이가 많은 거였구나. 적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네. 적지 않다라는 걸로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치엔젤님도 40대면 옛날에는 이제 쫄딱이었는데 지금은 그닥 아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 계세요. 너무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박재현님도 40대시고. 저를 제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들 살펴봤고요.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8포인트 올랐고요. 이게 어제 이제 반도체가 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뭐 상승 종목 수도 많지는 않아요. 상승하고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으니까 최근에 시장 뭐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반도체가 오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네. 이따 시총 상위 종목들 보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코스닥이 좀 더 좋죠. 네. 코스닥이 좀 더 좋은데 사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수는 600 종목. 뭐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많다라는 게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상승해주고 있고요. 네. 반도체 좋고요. 카카오 좋고 현대차가 3% 오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죠. 모비스도 소폭 오르고 있고요. 기아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5%, 뭐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면서 LG전자, LG이노텍 이런 것도 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뭐 그러고 있네요. 펄어비스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 위메이드 2% 하락.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게임주들은 조금 뭐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막 강세를 보였었던 메타버스는 살짝 쉬어가는 타임이고요. 2차 전지 역시 좋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581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은 아주 소폭 팔고 있고 기관은 계속 팔자세입니다. 568억 원 정도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개인 동반으로 소폭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약간 팔고 있는 이런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일 해외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해외 증시는요. 엔비디아가 8%가 올랐어요. 어제 제가 오후에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게이밍 칩도 잘 팔렸지만 데이터 센터도 잘 됐고 4분기에도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 거다. 왜냐하면 메타 같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러니까 서버를 굉장히 대규모로 구축해서 하는 이제 구매자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네.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GPU만 들어가냐? 아니거든요. 메타버스가 있는 공간은 그 어찌 보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메타버스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면 반도체도 좀 좋아질 거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8%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러니까 동반 상승한 거죠. 그러면 GPU, CPU, DRAM, 낸드
이게 한 연결축이거든요. 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네. 조금 반도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엔비디아가 8%가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선 3% 정도뿐이 안 올랐었는데 장 열리고 나니까 약간 미국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가는 데만 가는. 지금 대형 몇몇 종목들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얘기하고 딱 저렇게 크게 오르니까 네. 뭔가 일어나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예. 맞추는 거 반 틀리는 거 반이라서 아, 그런가요?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런 건 없고 뭐 틀렸을 땐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렇군요. 그렇고. 네. 일단 시장은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했고 지수가 실적이 나오면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플레 공포가 있으면 조금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소매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백화점 기업, 레이시스 이런 쪽이 실적이 좋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주가에 영향을 좀 줬고 지표들은 좋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7주 연속 감소세 보이고 있고요. 뉴욕 연은 총재가 보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내년에 긴축을 또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상승세에는 조금 제동을 걸었고요. 어제 애플이 2025년 완전주행 자동차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애플이 공개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애플 상승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줬고요. 금리가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했고요. 유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되돌림 현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 CPI 발표되고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달러도 급등을 했죠. 근데 급등했다가 소폭 되돌림 현상이 나온 거고 유가도 박살이 났죠. 네. 그러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거고 금리도 미국채 10년물이 1.4%에서 1.6%까지 20pp가 급등했다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최근 CPI 발표된 이후에 좀 무언가 불안 심리들이 이렇게 좀 지표들을 좀 과하게 움직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안정되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 저는 나쁜 요인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안 좋은 거지. 조금 되돌림 현상이 나왔고, 근데 이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걱정. 오늘 우리도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소비자 물가가 죄송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네. 112.21 전월 대비 0.8% 상승했고요. 이게 통계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최고치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4월 이후에 7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 좀 걱정되는 뉴스이기도 하거든요. 네. 전년동월 대비에는 8.9% 급등을 한 거니까 이게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2008년 10월에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보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죠. 에너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린 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하니까 시장에서 떠나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커피콩 가격이 원두, 네. 원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뭐 브라질이나 있는데 뭐 비가 뭐 캐나다는 어제 그저께인가요? 물폭탄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연초에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급등했다 떨어져서 이러다 네. 말겠지 했는데 지금
밀 가격이라든지 소맥 이런 거 가격은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기후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데에서 비료를 뽑아낸다. 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비료 가격도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소수 가격이 급등한 것도 문제지만 공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비료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요.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오르니까 곡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DB 에그리컬처 ETF거든요. 이게 미국의 그 국제 곡물 가격을 반영하는 ETF입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연초에 급등했다가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하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음식료 업종한테는 아마 좀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음식료한테는 좋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에는 왜? 네.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올렸죠.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상반기에 올리고 하반기에 또 올린다? 이거는 가격 저항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다 같이 올리면 담합이고 나만 올리면 점유율 뺏기고 네. 안 올리면 원재료 가격 많이 들고. 이익 감소하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올려서 담합에 뭐 걸리더만 다 같이 올린다?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년 대선인데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지금 음식료 업종이 지금 이게 국제곡물 가격이 시간이 지나서 빠질 겁니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인님이 지금 천천히 음식료 업종 줍줍할까요 하셨는데 아니겠네요. 일단은 그 이야기를 연초에 많이 했는데 연초에는 예전에 2011년이었죠. 2011년 경험상 결국은 정상화 되더라라고 했는데 지금 정상화 안 됐거든요. 물론 지금 천천히 줍줍해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한 1년 보고. 네. 1년 보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빠지는 걸 보고 사자. 그러면 지금 뭘 사야 되느냐? 우리가 이 병목이라는 게 언제 풀릴지 누구도 몰라요. 네. 차량용 반도체 5월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했는데 2022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산물 ETF를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인플레이션이 풀리면 이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교체를 하는 농산물 ETF로 수익이 난 거를 음식료로 교체를 하는 그러면 해지도 되고 네. 뭐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떨어질 거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역외 ETF가 싫으시면 역내에도 이 음식료와 관련된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3대 곡물이 편입이 되어 있는 곡물 가격이 편입이 되어 있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본 주제는 요겁니다. 애플카 그다음에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을 했죠. 예. 블룸버그에서 또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뉴스를 냈네요. 이게 애플이 낸 게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2025년 정도 되면 완전 자율주행차를 애플이 출시를 할 것이다. 애플도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애플이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고 테슬라한테 팀 쿡한테 그 앨런 머스크가 그랬죠. 테슬라 나한테 넘길래? 라고 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러면 내가 애플의 CEO 할게.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구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팀쿡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렇네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테슬라의 시총이면 애플의 한 발목 정도도 못 왔던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팀쿡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빨리 왜 안 만들어? 이거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생각보다 잘 안 됐고.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까지 조금 더, 원래는 2027년이나 한 7, 8년 정도 더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좀 더 빨리 나올 것이다. 지난주 뉴스를 보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개발 담당 크리스토퍼 무어를 영입을 했다. 애플이. 그래서 AI 데이 할 때 그때 막 앨런 머스크가 애플 이런데 막 디스하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 다 빼간다. 근데 이건 지금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트렌드거든요.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 담당자는 지금 포드에 가 있습니다. 네. 서로만. 그래서 뭐 뉴스에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랑 좀 맞지 않아서 애플로 옮겼는데, 애플로 옮기고 나서 지금 5단계 자율주행은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뭐 기사에 나오던데, 지금 블룸버그가 예상하고 있는 이 완전 자율주행 차에는 핸들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아예요.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알아서 간다라는 컨셉이겠죠. 근데 급할 때는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기사에 보니까 이게 옵션으로 위급 상황 때 운전을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초보 운전자가 네. 만약에 애플카를 샀어요. 네. 그러면 애플카를 사면 운전을 수동으로 할까요? 자동으로 할까요? 자동이요. 자동으로 하죠. 예. 근데 위급 상황이, 초보 운전자가 계속 자동 운전으로만 하다 자율주행만 하던 사람이 운전을 뭐 10년, 20년 한 게 아니라 면허 따자마자 자율주행으로 하던 사람이 위기 상황이 와서 핸들을 잡았다. 그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더 위험해지죠. 그럼 더 위험해집니다. 더 위험해지죠.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옵션에 없애는 게 저는 맞다라고. 물론 운전을 20년, 30년 하시는 사람분들, 예. 그런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자율주행을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불안해요. 불안해서 저도 뭐 반자율주행 할 때도 예. 이렇게 핸들 잡고 있고, 물론 처음에는 다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런데 쓰다 보면 또 익숙해지죠. 그러면 또 운전 실력이 줄어요. 2년, 3년 운전 안 하다 보면 운전 실력이 줍니다. 위기에 대응 못 해요.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요. 결국은 애플카도 나올 거고 리비안도 나올 거고,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하나 더 있는데 리비안 말고 저희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루시드 모터스도 있을 거고. 네. 어제 다 박살났습니다. 이 뉴스에. 이게 테슬라는 크게 안 하락했는데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다 박살났습니다. 결국은 완성차는 경쟁이 좀 심해질 거 2-3년 안에. 2-3년 안에. 물론 이제 애플카가 2025년에 나오자마자 양산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양산을 할 수는 없을 건데, 테슬라가 어느 정도 장악하고 5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루시드 모터스, 뭐 리비안, 그다음에 GM 포드 이런 것들이 뭐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애플카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엄청나게 싸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의 이익률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배터리를 공급한다든지 자율주행 뭐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쪽들은 좋아질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애플카와 관련된 모멘텀 뉴스는 자동차 업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 보여요. 당장은 네. 지금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 또 하나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5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이거 소각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 참 현대차가 10조를 삼성동 부지에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공사도 못 하고 있는데. 예. 그거 10조 소각했으면 현대차의 시총은 지금 50조 넘게 가 있을걸요? 50조, 60조 가 있을 거예요. 그거 소각했으면 자사주 매입해서. 예. 근데 뭐 지나간 얘기 뭐 합니까? 이미 떠난 버스인데. 어찌됐든 간에 다다음 달이죠. 2월 18일까지 5천억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내년에 전망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10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수출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친환경차 내수량 수출은 무려 61%, 33%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자동차에도 지금 모멘텀 뭐 볕들날에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 애플카 자사주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도 나와서 하나만 여쭤보자면 아마 LG전자를 들고 계신 것 같아요.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11%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파는 타이밍이냐 더 들고 있어도 되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네요. 둘 다 많이 빠져서 조금은 만약에 방향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빵 떴다라고 한다면 좀 올랐을 때 챙기시죠라고 하는데 실적은 좋아요. 물론 이제 LG와 GM 리콜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자율주행과 전장 이런 쪽은 또 계속 가야 될 이슈거든요. 이제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보면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금요일 증시 셔터업이었고요. 박재영 차장님과는 계속해서 최혜만 시간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의류 엔터 관련해서 박하경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거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아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